이번엔 고등어 없네? 유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유나는 네 딸이지. 내가 애 취향까지 다 맞춰줘야 하니?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냥 부탁한 거잖아. 부탁이 하루 이틀이었니? 그럼 하지 마. 우리가 뭐 엄마한테 강요했어? 그래, 하지 말란 말 잘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근교 시골에서 살다가 지금은 수원 근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76세 임춘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에서 텃밭이나 일구며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두 자식 키워내고 나서는 이제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식들이 자꾸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가까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도 애 맡길 사람 없고 힘든데 엄마라도 가까이 있어주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시골집 정리하고 애들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정겹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면 수다 떨 친구들도 생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 얼굴 보는 날보다 심부름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김장도 나 혼자 하고 반찬도 매주 해다 나르고 손주 맡아주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저 옆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건지 아니면 내가 뭘 해주길 바랐던 건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나는 어릴 적부터 성실하다는 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20살에 시집을 가서 그때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지요. 남편 집은 가난했고 시어머니는 매서웠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빨래며 김장, 농사일까지 손에 안 잡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면 견디겠다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책임감은 당했지만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지요. 큰딸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막내는 아직 돌도 안 지난 갓난아이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국밥집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식당일, 밤엔 건물 청소까지 뛰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며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큰딸은 대학에 들어가고 막내도 군대를 다녀온 뒤 직장을 얻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 쓸고 된장 담그고 여유 있게 차를 끓여 마시며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자식들이 자주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시골은 너무 멀어.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못 달려가. 병원도 없고 응급실도 멀고 그냥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 오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시골집은 내 손으로 하나하나 가꾼 공간이었고 고생 끝에 얻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그래, 애들이 날 걱정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 집을 정리하고 수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엔 큰딸 집이 있고 막내 아들네도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처음엔 그리움 반, 기대 반이었어요. 이사한 날 딸이 반찬 바리바리 싸서 오고 사위는 새 전자레인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찡하게 하더군요. 며느리도 전화로 어머니 근처에 계시니 마음이 놓여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라며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이들 방문이 잦아졌고 손주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날도 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배추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고 엄마 올해도 부탁드려요 하는 전화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점점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굽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손주를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만 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걸까?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퍼져나가더군요. 그 순간엔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골에서는 들리지 않던 자동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 와서 진짜 가까워진 게 가족일까 아니면 책임일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만 좀 봐줘요. 김치가 좀 떨어졌는데 엄마가 해주신 게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그 부탁들이 처음에는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니까 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하루만이 자꾸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매주 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김치도 반찬도 맡으신 부름도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군요. 나는 어느샌가 딸 집 열쇠까지 받아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봐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엄마 저녁에 친구들이 잠깐 온다는데 갈비찜 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네, 그냥 간단하게요. 엄마 손맛이면 금방 되잖아요. 웃으며 말하던 딸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냥 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필요할 때 호출되는 사람. 며칠 뒤엔 막내 아들 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애 방학인데 하루 이틀만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진짜 둘 다 바빠서요 하며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망설였습니다. 손주가 싫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이었던 약속은 또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지칠 법한데 나는 끼니 챙기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목이 욱신거려 병원에 갔더니 염좌의 퇴행성 증상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병원 갔다 오는 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허리랑 손목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좀 힘들겠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이상하리만치 짧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다음 주엔 딸이 와서 이러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들다 소리를 자주 해. 예전엔 잘 하시더니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늘 웃으며 반찬을 해줬고 허리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았고 아이 맡아줄 땐 언제나 기꺼웠는데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서운함이 아니라 소외감이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더 따뜻해지는 건 아니었고 가까이 있으니 더 손쉽게 소모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자꾸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딸의 부탁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고 며느리의 문자에 답장이 늦어졌고 손주를 안고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한 하루하루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이상하게도 전화벨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막내 아들도 전보다 톤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실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반찬을 가지러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고생했어 하며 고맙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이번엔 고등어 없네. 유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유나는 네 딸이지. 내가 애 취향까지 다 맞춰줘야 하니? 하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딸의 표정이 굳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냥 부탁한 거잖아. 부탁이 하루 이틀이었니? 그럼 하지 마. 우리가 뭐 엄마한테 강요했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끝마다 부탁이라고 하면서 그 부탁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걸 모르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송정숙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노인정 끝나고 길거리 벤치에 앉아 수박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내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괜히 온 것 같아.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춘자 씨, 자식들 너무 사랑해서 헌신했지. 근데 그게 자기 편한 쪽으로만 기억에 남더라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며칠 뒤 딸의 집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부랴부랴 전화해서 엄마, 잠깐만 애 좀 봐줘요. 미안해요. 엄마밖에 없었어서. 나는 병원 가는 날이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끝을 흐리며 이랬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턴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어색하게 눈인사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할머니, 요즘 왜 안 오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아팠어. 나중에 보자고 전해줘. 그 짧은 대화 뒤에도 며느리는 끝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수건을 꺼내 묶은 반찬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걸 또 가져다 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고 말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무게가 되어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꾸 작아졌고 자꾸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말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시골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은 적어도 누가 반찬 달라고 하진 않았고 적막은 있었지만 외로움은 덜했거든요. 이 동네는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이라 믿었는데 지금 나는 어느 누구의 식탁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정말로 내 안부를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이 미안하다며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내가 예민했어. 엄마도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말이 그리 나간 거야. 나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내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엄마 덕분에 사는 거 알잖아. 미안해.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너도 힘들었겠지. 우리 둘은 조용히 웃으며 앉아 찻잔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어요. 요즘 회사가 정신없어서. 아들은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이제는 엄마 쉬시게 해야지 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그래, 애들이 다 몰라서 그런 거였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며칠 뒤 딸이 초등학교 방학 날짜를 적은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유나 방학 때 학원 없는 날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가 할머니랑 있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부탁들이 늘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엄마, 이번엔 정말 강요 아니야.
엄마도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선 다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예전과 다른 포장지일 뿐 내용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막내 아들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 앞에 전세 매물 하나 나왔는데 우리 애가 할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대. 그냥 근처로 옮기면 서로 보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끝은 다정했지만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차를 내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 말 외엔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가니 더 큰 파도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의 의도까지 바뀐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버린 건 아닐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그 순간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평화는 또다시 나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서 도착한 문자 한 통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엄마, 유나 방학 일정 다시 보냈어요. 학원 빠진 날은 다 엄마랑 있게 했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을 정할 때가 됐구나. 그날 이후 나는 문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학원 없는 날이래. 엄마랑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무표정하게 유나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유나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학원 없어요. 유나가 할머니 집 가고 싶대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나 바쁘다. 밖에 약속 있어. 그 말을 듣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은 막내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좀 서운하신 거예요? 그런 말 왜 하니? 그냥 예전이랑 좀 다르셔서. 와이프도 눈치 보더라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그건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의지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 주말엔 저희가 식사 준비할게요. 오셔서 맛있는 거 드세요.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사는 내가 다시 움직이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 주말 그 집에 갔습니다. 테이블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도중 며느리의 한마디가 마음을 철썩 때렸습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바빠서요. 앞으로 애등하원은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은 곁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봐주시고 힘드시면 말씀하시고. 그 말은 마치 다시 이전처럼 봐주는 게 당연한 상태로 복귀하자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됐구나.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조용한 침묵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노인정에서 정숙 언니를 만났습니다. 내가 잠깐 한숨을 쉬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야, 자식이 부모를 불편해할까봐 걱정하는 게 효도야. 그런데 너는 자식이 편하려고 널 움직이게 만들고 있잖니.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에게 나는 이미 불편한 부모가 아닌 유용한 자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유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 오늘은 못 본다. 딸은 당황하며 묻더군요. 왜? 엄마 아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내 일 좀 하려고.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은 뒤 주방창 너머로 서 있는 딸과 손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짠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이제 그만 너희 없는 셈 칠게.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저녁 무렵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며칠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고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인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오전 9시쯤 데려다 드릴게요. 간식은 챙겨 놓을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는 안 된다. 왜요? 어디 가세요? 아니, 그냥 안 보기로 했어. 더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늘 잘 도와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한 번이라도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런 말 한 적 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준 게 아니야. 그냥 너희가 맡겨서 받은 거야.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지.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건 인정하지만. 그래, 당연했지. 내가 거절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때 딸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방금 동생한테 전화 받고 왔어. 너도 왔구나. 잘 왔다. 너도 같이 들어. 나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나한테 고마웠다고 했지. 그런데 그 말 진심이었니?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는 말이었니? 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 엄청난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애 좀 봐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너희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에겐 하루하루가 다르다. 내 허리는 젊지 않고 손목은 붓고 심장은 이제 느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안 볼 거야. 손주는 사랑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엄마니까 당연하다. 그 말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 그냥 가족이잖아. 그래, 가족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았어. 근데 이제 그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부리지 마. 그 말에 딸은 눈물을 떨궜고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만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낸 적 있었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내 감정이 들렸구나.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상처가 될 줄은 몰랐네요.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짐작했던 말을 이토록 담담하게 노골적으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대신 나중에 저희한테 기대지도 마세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귓가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노인정에서 나눠준 복지센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나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독거노인 생활 지원 서비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죠? 건강검진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체통에 쌓여있던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아들이 보낸 소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그린 그림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는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고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한 건 말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던 내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우리처럼 지내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지. 너희의 도우미가 아니야. 엄마, 너무해. 그래, 이제 좀 너희한테도 너무한 엄마가 돼보려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했던 부탁들, 돌봐준 날들, 해준 음식들, 조용히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내 마음이 다시 흔들리려 할 때 이 기록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지도 않기로.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밥을 하거나 반찬을 만드는 일도 멈췄습니다. 현관 앞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갔고 초인종은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입주 모집 조용한 주거, 생활편의 지원. 그 문구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한테 잘해주자. 며칠 후 나는 구청에 갔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머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짐도 얼마 없었고 누굴 설득하거나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새벽에 도착했고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집에는 쪽지 하나만 붙여두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눈빛이 더 많았던 집이었네요. 이젠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디 각자의 삶을 잘 살아주세요. 새로 이사 간 곳은 같은 도가 아닌 완전히 낯선 동네였습니다. 공원은 조용했고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참 좋았습니다. 작은 집 안엔 내가 고른 커튼이 드리워졌고 냉장고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노인정이 아닌 작은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 집을 떠난 뒤 자식들 사이엔 조금의 혼란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딸아이는 유나 방학을 앞두고 준비해뒀던 스케줄이 모두 엉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 그렇게 따지듯 연락이 왔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이유도 설명할 의무도 없었거든요.
아들네 집도 사정이 비슷했나 봅니다. 며느리는 윤서 하원 시간에 맞춰 회사를 조퇴해야 하고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어머님 안 계시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말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없어도 감당해야 할 그들 삶의 몫이니까요. 며칠 후 아들은 내가 살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 앞엔 공가 정리 예정이라는 안내 스티커만 붙어 있었겠지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디로 갔는지는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을 테고요. 그때서야 아들도 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실감했을 겁니다. 딸아이는 노인정까지 찾아갔다더군요. 정숙 언니에게 엄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었다는데 정숙 언니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춘자 언니, 그냥 자기 인생 사러 가셨어. 그 말이 얼마나 시원하면서도 마음 아팠는지 그 얘기를 듣고서야 딸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말 안 했느냐, 왜 연락을 안 받느냐는 말뿐이었지요. 나는 지금 전혀 다른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나 혼자 먹고 싶은 반찬을 해 먹고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고요함이 이제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당연하게 요구받지도 않고 고마움 없는 부탁을 참아낼 일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야 나의 존재를 느낀다면 그건 내가 너무 오래,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던 탓이겠지. 이젠 그 착함을 나한테 쓰기로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고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에 글을 써봅니다. 노인정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실에 나가고 혼자만의 점심엔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꼭 넣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저에겐 처음 가져보는 온전한 나의 시간입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외투를 다시 꺼내 입을 때면 마음이 조금 시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속상하진 않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다 지나간 자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가끔 전화를 걸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들도 이젠 알겠지요.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편리한 존재로만 남고 싶지 않다는 거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조용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존중받는 엄마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음을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조용히 참고 내어주기만 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도 나한테 잘해주고 있나?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보호자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그걸 저는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됐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당신도 분명 어떤 참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을 위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껴주는 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